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매주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오늘 대법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단이 있는 날이었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예, 들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제 기각을 할 것이다. 대선은 33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기 때문에 이제 기각 결정을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결국 사실 좀 빨리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이제 이래 가는 거잖아요. 예. 10대 2거든요. 네. 10명은 대부분 윤석열 뭐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예. 10대 2로 이제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은 2명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제 임명됐던 판사들이 대법관들입니다. 예. 결국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상고 기각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한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원래 같으면 선거 끝나고 해야 될 거를 선고를 빨리 잡고 심리를 빨리 이회를 하고 일주일 2번 해가지고 생중계까지 하면서 했던 거는 예. 정치적인 행위를 대법원이 지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막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오늘 이제 발표가 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대선이 33일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논란을 해소하면서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없애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고 저희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저는 윤석열 잔당들에 의한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만은 예. 실제로는 법률 체계라고 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될 시스템이 역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엘리트고 그 사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적인 과정들, 머릿수 민주주의, 대중의 힘 이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늘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지점에서 법비들에 의한 쿠데타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내란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 방송에서도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백한 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던데 사실은 이례적인 초고속 선거고 TV까지 생중계됐어요. 사실은 뭐랄까요, 헌법재판과도 약간 비교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거예요. 예, 결론이 만약에 상고 기각이 났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적게 비춰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아주 깊숙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 꼴이 된 거거든요. 예. 빨리 함으로써 결정 내리고 그래서 결국 정치 개입을 한 걸로 봐야 되고 예. 내용적 측면도 사실 저도 뭐 변호사이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2심 판결문이 저는 더 맞다고 아직까지 생각이 들고 예. 또 이명의 판사들은 대법관은 결국은 그게 맞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들 뽑은 대법관은 그냥 그렇게 같이 갔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진행했다는 거는 이런 예. 결론을 염두에 두고 평이 거쳐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좀 전에 법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이렇게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내가 내 정치적으로 뽑아준 사람의 의견대로 좀 가는 임명권자.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럼 이래 따지면 예. 윤석열이 했던 거는 그러면 뭡니까? 거짓말했다는 거는 더 거짓말이 심각해요. 예. 김만배 몰랐다면서요.
10원도 안 받았다면서요. 돈 못 벌었다면서요. 김건희 여사 구역성 다 외운다면서요. 싹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그릇될 목적으로 다 한 거면 이거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뭐 그래요. 공소시효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될 걸 기소를 했으면 법원에서 그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게 2심 판결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예. 통제를 해줬잖아요. 예. 이런 거까지 하면 안 된다. 음. 이게 무슨 선거에 이것 때문에 이 인식이 그르쳐집니까?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대법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3심에서 파기 나왔습니다. 이게 폭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이에요. 네. 벌금 뭐 150만 원 나왔다, 80만 원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형 자체가 엄청난 폭이 나왔던 누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더욱더 조심하고 겸허하게 사실은 눈치를 봐가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요. 이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것은 법률적 양심이기도 하고는 한편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보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싫어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절대 보고 있을 수 없어라고 적극적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사법부는 선출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만 하는 것이지 적극적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저는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AI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노동절 또 휴무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이 대법원의 판단에 폭풍은 좀 시간이 갈수록 더 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또 SNS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라.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뭐랄까요?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사실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불리했고요. 지금까지 뭐 한덕수 오늘 이제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데 반전의 기회를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빨리 선고해라, 뭐 파기 재판해달라 그 요청을 막 그 국회의원들이 막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예. 결국은 비슷한 뭐 같지는 않지만 파기 환송 결과가 났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그 선거는 이제 해볼 만하다고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계속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선거 자격 없으니까 후보 하지 마라. 후보 등록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선거가 좀 차이가 많이 났다면 네. 이젠 조금 줄어들었다. 격차가. 뭐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예. 공교롭게도 3시에 이제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게 음모론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밖에 너무 없죠. 이렇게 좀 뭐랄까 딱딱 들어맞는다.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 이른바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탄핵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저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양승태 이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파동 때 그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이 위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건 선의의 의미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악의의 의미, 선의의 의미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절차를 속도감 있게 땡겨가지고 일부러 했다. 이거는 저는 기획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장 나쁘거나 잘못된 부분이 속도를 땡겼다는 거거든요. 예. 선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고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선출해 버렸어요. 더 궁극적인 거는 이렇게 파기환송하면 민주당 없어집니다.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을 대법관 10명 대법원장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선거에 개입해 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극우 판사라고 제가 감히 규정하고 싶어요. 극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한다. 때로는 폭력, 때로는 절차를 위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속마음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차와 형식은 준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보편적 관례로서의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버리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우익이다. 저 이 사람들 극우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대법원의 그 상고심 선고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 부분을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장이 말했던 부분.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허위 사실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사실 잘 안 돼요. 예. 2심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봐서 그런지 예. 몰라도 그게 오히려 더 납득하기 좋고요. 예. 결국은 협박 발언을 느꼈냐 이 부분하고 그 백현동 그다음에 그 4명 골프 쳤다고 사진 오래 냈는 거 그게 지금 허위라는 거예요. 예. 인식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구약 외운다고 하고 김만배 모른다고 하고 장모하고 다 돈못 손해받았다. 벌었다. 이거는 100%거든요. 그걸 예.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소를 하지 말든가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재단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게 사실은 허위 사실인 게 이 공직선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예.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했을 때 처벌해 가지고 당선 취소시키고 그 돈들 뺏겠다라는 건데 교유행위라든지 이런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골프 친 걸 교유행위라고 해 가지고 예. 지금 용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과연 이런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은 더 심각한 지금 범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 김문기를 모른다.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그래서 당선됐습니까? 당선 못 됐잖아요. 낙선됐죠. 당선되었다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선이 안 됐는데 효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대부분의 출마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후보 당선 안 되잖아요. 예. 기소 안 됩니다. 수사 종결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낙선자에게 거예요.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를 준 건데 이거는 정말 좀 가혹하다라는 말이 안 논란이 되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긴. 그것도 한데. 내용도 지금도 그러지만 골프 예. 그 사진 4명으로 줄여가지고 했던 거 지금 다 조작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고 예.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협박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예.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 항상 똑같은 우리 얘기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불고불리.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기소를 안 기소 안 하면 했어야죠 이건 사실은. 기소를 안 하면 유무죄를 판단 안 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안 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렇죠. 안 했던 그렇죠. 거죠. 요 판례 취지를 하면 윤석열은 무조건 유죄인 거잖아요. 그 판례 당선된 취지는. 사람은 오히려 기소되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안 된 건데 예.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기소를 한 거예요. 이회창 총재 기억하시죠? 2002년도에 예. 차떼기 이회창 예. 총재 기소 안 됐어요. 낙선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거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나라를 망할 거라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저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선거가 이재명의 유죄냐 무죄냐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경제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대법원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정치 개입을 한 겁니다. 예. 마치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12월 3일에도 내란 상황 같아요, 무슨 상황 지금도. 내란입니다, 이게 무슨 내란. 상황이지 하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는데 좀 하루가 지나면 또 이 부분을 좀 곱씹어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이제 대선은 3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3일 안에 이 고등법원의 2심 판단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이런 속도면 또 고등법원도 또 막
오래 걸리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보장 못할 것 문제는 같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도 하는 짓이 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또 이제 고등법원에 간다는 거는 네. 사실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 변론을 열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아하. 선고기일도 잡아야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한 달은 거기서 넘어간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또 할 수 있어요. 재상고를 또할수 있네요. 아 결론 나와도. 예. 그래서 따져보면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또 대법원 갈 수 있는 거네요. 또 그러면. 가겠죠. 정상은 가겠죠. 아니 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차라리 파기 재판이 나왔다. 아 본인들이 알게 판단해버리면. 자기들이 판단을 할 건가? 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예, 예. 한쪽은 억울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그냥 벗고 자구 해석할 것 같으면 AI한테 맡기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거 자구 해석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고 뭔 대법관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당당한 후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완주 의사는 굳건한 상태인 것 예. 같습니다. 5월 11일이 이제 되면 네.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예, 그 시간까지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음. 저는 사법부는 작동 못 한다고 봅니다. 음.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의미의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예. 행정처나 이런 데서 뭐 요새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지만 예.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빨리 재판해라.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범죄가 될 여지도 있고 만약에 5월 11일 날이 지나갔고 하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더 이상 뭐 이걸로 뭔가 바뀌어지거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진 않지만 좀 전에 박진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여론전 될 거고요. 예. 이번 대선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선이 될 겁니다. 슬픈 아니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다른 당 후보들은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후보 교체해야 된다. 바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논쟁이 그걸로 지금 하나로 함몰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 욕하는 게 본질이니까 욕할 수 있습니다만 사법부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판을 깔아줬죠.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제 정치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예.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예.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 건데 이걸 자기들이 국회가 하듯이 정파적으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국회가 해야 되는 행태예요. 예.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몽테스키에라는 사람도 상권 분립 이야기할 때 법무관이라는 것이 선출되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고도화된 관료제 사회가 되니까 이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였거든. 그 당시에는 사법 그 절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선출되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파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정파성을 10대인데 반영하니까. 이런 선거 이게 뭐 그래 큰 일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법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법관들 대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10명은 다 여기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10명.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가 믿겠습니까? 대법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뭐 어떤 법적 양심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정파성을 위해서 어떤 결정도 만약 판결을 더 떠나서 빨리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 말한 맞습니다. 게 이렇게 빨리 땡긴 거잖아요. 그런 거 결국은 자기네들 정치적으로 자기를 뽑아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대법원에 14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은 한 분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빠졌고 네.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또 회피해서 빠졌고 선거법 사건이니까 빠졌죠. 지금 이제 반대 의견 두 분 얘기하면 이홍구 재판관과 오경미 대법관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히려 2명이고 진짜 나머지 그러니까요. 10명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면 사실은 10대 2.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과연 공정한 판단인가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 의심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국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국회는 이렇게 뽑아준 하잖아요. 대로 하잖아요. 이 그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가서 사법부에 하면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더더군다나 사법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거는. 땡겨서 지금 했던 거는 더 문제인 거고요. 아하. 참. 그걸 땡겨가지고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사실 예.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요. 예. 왜 이렇게 망가지면 윤석열 덕분이에요. 그 전에만 해도요. 예.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그 누가 추천했냐면 안철수하고 박지원이 추천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지만 예. 즉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을 넣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 한편으로 보면 극단에 있는 사람을 넣지 말자는 뜻도 있어요. 배제하는 뜻도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빵통이 그 이진숙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을 내가 권력을 막 집어넣어도 돼. 이게 책임 정치야, 민주주의야. 나는 대통령을 뽑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들도 그런 사람들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좀 국면이 벌어질 것인가? 예, 결국 선거 전에 이 결정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재상고라는 6월 3일 것도 전에 있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는 5월 11일이 딱 지나면 그 후로는 뭐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이 진행될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예.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럼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재판의 모든 주제는 바뀐 거예요. 아, 이 그러니까 얘기가 선거의 모든 됩니다. 주제. 계엄에서 내란에서 이런 거짓 뭐 허위 골프 쳤냐 안 쳤냐 예. 이걸로 이제 이 논란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다. 모든 상당히 선거에서 아쉽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제 후보자들 TV 토론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안 해야죠, 안 네, 해야죠. 말하지 말아야 AI로 되고. 100만 개 일자리 만주다 대한민국 네. 주가 5천 뭐 다 불씩 만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잡혀요. 망하는 거예요, 다시.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네. 그 선출된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 판단도 사실 이제 6월 3일 날 흐름대로 대통령이 선출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이런 흐름이면 또 이제 이 그럴 헌법 가능성도 있죠. 84조 해당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이거 놓고 가지고 그거 아스팔트들하고 국민의힘하고 또 하락하겠죠. 당선되자마자 재판 받아라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올해 안에 또 저기 대법원 판단까지 또 가야 가자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안 좋게 작동하겠죠. 그럼 계속 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원만 바라보는 상황 될 그게 수밖에 없을 나쁜 것 거라는 같은데.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걸 끼어들었다는 거죠. 느낌은 뭔가 하면요. 예. 이 악당들만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쿠엔틴 타란티노의 뭐 저수지의 개들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의 예. 사법부 사람들이 그 악당의 주인공 영화로 자기들이 나오고 싶은 것 같아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내가 최고 엘리트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시험도 잘 쳤는데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왜 저 선출된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주인공 할 거야. 예. 나를 휘저어버릴 거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또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 이걸 이제 대법원이 바라보면서 네. 그 헌재가 이 사법부의 핵심은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좀 판단을 해서 그런 이게 좀 있는 것 대법원이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번 재판에 임하게 됐던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하신 그런 분도 있었는데 분들도 있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믿고 싶은데 이 헌법 84조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헌법 84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최종 처리거든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합니까? 만약에 이제 참 이것도 참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네. 있는데 헌법의 84조에 따르면 형사상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아직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네. 다수 견해는 소추니까 재판 자체를 안 받는 걸로 해결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러면 결국은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한반승부도 한 달 동안 계속 이 법조 이슈만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왔다가 결국 또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결심했고 아니면 선고하겠다라고 하면 예.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예. 아니면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거 유죄되면 430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없어지니다. 그렇게 없어지면 또 국민의힘도 또 이제 소급해갖고 그 윤석열 후보가 했을 때 그것도 없어지긴 한데 다 없어지네요. 없어지긴 한데 그걸 기소 안 하면 또 그만이니까요. 그것도 기소 안 하면 예, 불고불리로. 결국은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권한쟁의를 같은 것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 못 하는데 그 권한 헌법을 침해한 거라고 해서 헌재 판단과 상관없이 대법원은 우리 재판하겠다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그렇게 얘기네요. 가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할 것 신청하면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과 헌재의 대결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그 결정은 그 판단은
헌재가 헌재가 있어요. 알겠죠. 헌법 84조 예. 적용 여부는. 야, 이거 참 이게 우리나라가 긴 호흡으로 보면요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에 수많은 이제 우리가 혁명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4.19 혁명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도 사실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고, 예. 6.25 항쟁도 있었고, 촛불혁명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교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관료기득권이고 관료기득권의 가장 첨단적인 부위가 검사하고 저는 사법부라고 봐요. 이런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엘리트식이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이 이제까지 책임 방기했다는 게 7고강을 열었어야 돼요. 7고강을 열어가지고 이 관료독점 국가라는 것을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적 차원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정권 때마다 이제 헌법 개헌 특위에 뭐 간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예. 사법부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은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빠르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예. 사실 검찰 독재도 사법부가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성립한 거예요. 예. 손바닥을 쳐줬잖아요. 잘못 기소하면 판결을 제대로 내려주면 끝나잖아요. 잘못 기소한 걸 그대로 판결해서 받아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대선의 주요 이슈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이슈로 그렇게 된 이재명 것 후보 같습니다. 이슈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또 대선 국민이 더욱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대법원의 판단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또다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다음 이슈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6일 만에 첫 강제 수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면피용 뒷북 수사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뇌물, 최혜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와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검찰에게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자, 일단은 아크로비스타 사저 수색했어 하면서 뭔가 좀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면피용이다. 그리고 이건 뭐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이제 압수수색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수사가 이제 필요한 게 긴급성하고 밀행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 긴급성은 완전히 놓쳤죠. 예. 언제 일인데 윤재화가 합니까? 그렇죠. 예. 압수수색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행성은 그래도 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잘 몰랐고 언론도 잘 몰랐고 예. 더더군다나 윤석열 부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아닌가. 예. 저는 뭐 지금 민주당 그 조승래 대변인 말씀 일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검의 통제력이 지금 상실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의 지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지금 이걸 했거든요. 예. 건진 사건이에요. 건진 사건의 참고인으로 압수색을 했는데 아마도 제대로 된 통제력이나 지휘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남부지검이 독자적으로 압수색을 한 상황이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독자적이 아니라면 보고했다 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나 수사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또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 논란의 그 목걸이, 건진이 그 통일교를 통해서 받았다는 그 목걸이는 없고 금고 여러 데 텅텅 비어 있었다. 확보한 것은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랑 메모장만 챙겼다라는 건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휴대폰을 이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이 휴대폰이 그 최근 교체한 거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데 저는 추론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이 관봉, 한국은행 띠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봉지째 있는 현금, 관봉권. 이게
아마 한국은행에 문의해봤으면 바로 알 거야. 이게 어디다 준 건지. 제 추론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많은데 특수활동비를 보통은 이제 총무비서관이 관리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집은 워낙 독특한 집이니까 김건희 씨가 관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관본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의 이중 플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훈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내랑 관련되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 수뇌부에 관련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비화폰 서버 문제라든가 또는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느냐 문제는 못하지만 김건희 씨 문제는 본인들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는 게 이 관봉을 김건희 씨가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추론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윤석열은 건드리지 않고 김건희를 건드려 가지고 나중에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한몫했습니다. 또는 국민들에게 면피용으로 우리가 김건희 잡았습니다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줄석이다, 망신주기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뭐 피의자성도 짙은 참고인인데 이거 말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색을 받았습니까? 뭐 최혜병 사건도 이종호 씨 등등,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여러 가지 명태균 공천 개입 여러 가지 사건인데 그거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받다가 건진법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어쩌면 늦은 거고요. 마녀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는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이라는 그런 어떤 형사소송법상의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게 집으로 오자마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 제대로 된 피해자성, 피의자성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될 거. 그거는 기관이 경찰이든 뭐 공수처든 다 뛰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이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또 기소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별수사본부였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제 대선 전에 이제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쓰지 않을까요? 쓸까요?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쓰게 될 것 같아요. 5월 12일이요? 왜냐하면 3차 공판인데 그날 이제 지하통로 안 된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토라인 비슷하게 쓸 것 같고요. 대선에 이제 김건희가 그 전에 어떤 식으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사건도 있고요. 공천 개입.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고개를 빳빳 들든 숙이든 6월 3일 이전에는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쨌든 검찰도 법조인 아닙니까? 사법부도 그렇고 여야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우리가 왕이야. 이런 느낌으로서 여도 때리고 야도 때리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권위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대적 흐름이. 건진법사.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이 2021년 윤 전 대통령 공식 대선 캠프 꾸리기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양재동에 캠프를 꾸렸다. 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분이 이제 관본권 의혹의 핵심인데 지금 건진법사 게이트가 지금 시작일 뿐이지 핵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매우 커 보입니다. 매우 큰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고 보면 검찰발 뉴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누가 건진법사 내 관본권 받았는데 하는 사람 없어요. 변호사 그럴 리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하나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커 보이고 관본권, 목걸이 또 종교단체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불법 선거 사무소 만들었던 거 있습니다. 캠프 양재동. 그거 등등 다 이것도 따지면 국민의힘 또 없어져요. 자, 또 말씀해서 그런데 선거 비용 다 토해내.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 없어져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사법부는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다 선거 정당 다 없어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발점이 여기 건진법사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고요. 아주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말했다시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각계로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하고 있다. 뭐 통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즉시한 거 포기할 때부터 저는 통제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청에서 검사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아. 그러니까 뭐 통제가 안 돼, 정리 안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건진도 그렇고 이 창원지검 얘기, 중앙지검 얘기 다 남부지검도 나올 것 그렇고. 같고 이 사람은 지금 꿀릴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이 요양원에 노인 학대 부실급식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주요 간부직은 또 친인척이 맡고 있고 호텔식이다라고 홍보와 달리 계란 3개로 16명을 먹이고 썩은 바나나, 썩은 과일 등을 간식으로 주고 어르신을 24시간 침대에 결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사망자를 내세워서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뭔가 수사를 통해서 이거 진짜 참. 80년대 형제원 사건도 아니고 이거 예. 뭡니까 이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예. 그런 의혹들이 이미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예. 수사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검사 사위 덕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총장 되고 대통령 되고 계속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청와대 특활비가 쓰였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의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턴다 우리는. 예.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뭐 한다. 경찰이니까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경찰도 어차피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예. 하니까 지금 모양새는 모든 기관들이 뛰어들어서 O든 X든 또 뭐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직이든 어쨌든 다 지금 하는 모습이 아닌가. 뭐 예전 같으면 그래도 정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이든 어쨌든 간에 나라 지금 망합니다.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른바 그 드라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조한 민주주의입니다. 윤활유가 돌아가지 않는. 네.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뭐냐면은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입헌주의라고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 관점에서 법은 도구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법치주의라고 하면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이 세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터미네이터 어릴 때 영화 보면은 스카이넷이 인간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예. 그 도구들이 바로 관료거든요. 그러면 뭐냐?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정치가 없어지고 통합이 없어지고 소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지금 국가의 위기를 만들어 오는 거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이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정치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또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라고 하면 또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4시에. 그 3시에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이제 4시에 이분이 이제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 5월 1일 사퇴,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사퇴를 발표를 했고 자 그럼 내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사퇴 결심을 이끌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지금 권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위기적 상황에서 예. 대선을 꾸려야 될 사람이 계속 이런 얘기 나오더만 결국 본인의 뜻인지 뭐 옆에서 바람을 넣은 건지 몰라도 예. 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애매하고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예요. 예.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이 나간다고 이렇게 했는 건데 그러면 이 경선하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떡할 거며 합당을 할 건지 예. 그리고 또 한덕수가 되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 등등을 보면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참 발악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발악. 예. 극단적 상황, 모렴치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황교안 총리 내가 탄핵된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은 오히려 총리직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서 출마하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이걸 쌓으려고 한 거예요. 자산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예.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이 모두 윤석열 현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에 바로 또 한덕수 총리의 사퇴, 사실상 출마 선언, 짜고 치는 고수섭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시간상으로 시간의 흐름 보면 이 추론이 뭐 틀리지는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니까요. 예, 한덕수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려면 예. 이재명 대표의 흠집이거든요. 예. 큰 흠집이 난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그런 가능성을 더 둘 수 있고 그 시간적 간격으로는 그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사퇴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사퇴를 앞두고 그 마지막 안보 회의에서 이분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외교안보부처가 잘 챙겨달라. 일치단결해서 국민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퇴 안 왜 해야죠. 해야죠. 엄중하면 사퇴를 안 해야죠. 그럼 사퇴를 안 엄중하면 같이 좀 책임을 책임을 안 지고 끝까지 해야죠. 앉아 있어야죠. 네. 물론 뭐 앉아 있는다고 뭐 잘할 사람도 아닙니다. 내란의 계엄의 2인자였잖아요. 국무총리가. 예. 이 사람이 이걸 한다는 게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암만 옆에서 바람을 넣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안보 상황이 심각하니까 나는 출마할래?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하기 어렵고 최근에 지금 미국 장관인가요? 얘들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표한 거는 아무 7월달에 통상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 정치에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해서 협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돌입하기 전에 네.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던 걸 한국 정부는 보여주고자 했다. 예. 이게 미국 다 재무장관 얘기예요. 알겠죠. 재무장관 그렇죠. 거짓말할 리도 없고 재무장관이 뭐 우리 뉴스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이 얘기했다는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심각한 매국 행위예요, 사실은. 사실 협상이라는 건 자신의 의도와 패를 숨기는 건데. 당연하죠. 아니 근데 이게 협상 얼마나 몇 번이나 했다고 미국 다 장관이 알려준 거잖아요, 가서. 다 알잖아요. 이 친구는 지금 선거 앞두고 좀 결과 내려고 하네라는 게 딱 한두 번 나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명시적으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협상장에서? 국제 정치에서의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우리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하잖아요. 네.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이 내가 갇혀 있고 상대도 갇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외교 협상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걸 무시해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 친구 결혼 빨리 하려고 하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아, 조건을 따질 수가 없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게 선거에 또 나와버리니까 예. 이게 나중에 정치적이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통상협상 지금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 사실 그런 생각 이제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총리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총리를 하는 뭘 또 것이고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직을 55년 동안 했던 분인데 아이고 참. 사실상 또 여러 여론조사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또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불리한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일각에서 이제 자신에게도 있을 내란죄 관련 내란 관련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방탄. 진짜 방탄. 방탄용 출마다. 그거 크다고 봐야죠. 방탄. 미래 이런 거보다는 과거적인 측면. 음. 내란을 저지를 때 계엄 때 자기는 국무총리였고 탄핵에서는 용케 피해 나갔지만 예. 더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진행된 본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 플러스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바람을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필요하다 한덕수 어쩌고 얘기하는 걸 해당행위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모 후보가 꼭 당선되면 안 되니까 저 사람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노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예. 그런 상황까지 지금 보이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 자, 일단 아이고 우리 한숨만 쉬어요. 한숨만 나오는데. 자, 단일화.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단일화 시한을 다음 달 6일, 5월 6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단일화를 상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 아직 국민의힘 후보 최종 확정도 안 됐잖아요. 5월 3일 네. 내일 모레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이거 정말 공당으로서 뭐랄까? 뭡니까 이게? 정당이 아니죠. 대선 경선 후보를 진정한 대선 후보로 확정 안 정당이 하겠다는 건데. 정당이 아닌 거죠. 정당이 이 아니죠. 정도면은요. 예. 그 하나 우려가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 김문수나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은 예. 그 두 사람이 한덕수를 이길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대법원 판결 변수 때문에 아마 한덕수 솔림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예.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럼 뭡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꼬았던 것처럼 이제 또 한덕수 또 꼬아서 이제 예. 선거 치르는 상황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정당은 계속해서 실력이 없는 몸대주는 하나의 그런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김문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단일화인데 예. 유일한 이제 변수는 예.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뭐 한동훈이 되면 더 강해지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예. 결국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선거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는 예,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가 유일한 변수 같아요. 아하. 시간을 끌어서 5월 10일, 6일 넘겨버리면 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분에게 그렇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은 고개 숙이고 있고 한덕수 뭐 단일하지만 막상 내가 후보가 후보가 되면. 됐는데 돈도 많이 들였어요. 3억. 얼마 들었지? 맞아요. 한덕수 10원도 안 들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쉽게 단일화해가지고 이 사람들 넘겨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아름다운 단일화, 깨끗한 단일화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면 저 더 아닐 거고요. 더 아닐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 보여요. 예. 그런 식의 단일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몽준, 안철수 같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지만 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3억, 예를 들면 5억, 한덕수 10억 같은 나가는- 경우는 사전에 단일화가 돼서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는다. 예. 그럼 무소속으로 8번. 후보 등록 못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또 돈 문제 때문에 당장 걸릴 겁니다. 아니 대선 후보대학교 그 넣어야 될 기타 꽤 되죠. 꽤 되죠. 그리고 뭐 예. 최소한의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저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김문수 측근 중에 누군가가 예. 한 3일 정도 예. 우리 단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예. 한덕수 약속 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아하. 한덕수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 특히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김문수 거기 있던데 캠프. 예, 그 저기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김문수가 후보되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본선 후보로서. 예. 자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판단 이후에 또 한덕수 총리의 사퇴까지 굉장히 이번 대선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듯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것이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또 계속 짚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